않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창의적 영토 공존의 논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69.9%가 통일 지향적 평화적 두국가 체제를 법제화하고 유관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 전에 여기가 좀 고조됐을 때보다는 좀 떨어진 것이지만 69.5%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기본협정 추진 가속화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죠.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 사업이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은 대략 이게 이제 아직 확정된 공식 정부의 이제 발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더 그동안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통일연구원 등에서 이제 연구 자료들을 이제 취합했을 때 이런 구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 봤을 때는 약 1,300에서 1,40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비용은 27조 5천억에서 약 33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은 이제 북한 구간이 이제 어쨌든 철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량해가지고 고속철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중국 구간은 지금 단동에서부터 심양 거쳐가지고 베이징까지 고속철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중국 고속철도망을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술 사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괴간이 이제 표준계로 1.35mm 똑같고요. 전력이 우리나라는 AC 25kV인데 중국도 25kV 50H죠. 우리는 60H인데 북한이 이제 DC 3kV입니다. 그리고 신호체제가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호환성 있게 좀 합쳐가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계도도 350km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렇게 350km 이상까지 잘 아시겠죠? 우선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이제 허리 잘린 반도 이 섬 아닌 섬으로 이제 고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경학적 고립을 극복하고 대륙 철도 실크로드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 평양, 베이징까지 기존 철도는 22시간 이상이 걸리고 하는데, 이제 고속철도로 가게 되면은 5시간 반이면은 확보가 가능하다,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국 삼성이죠. 중국의 동국 삼성이 이제 랴오닝성, 지린성, 해룡장성, 이제 배후 인구가 약 1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섬으로 고립되어 있던 한반도가 이제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섬을 탈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나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혁신적 유통 물류 대혁명이 도출돼 가지고서 최대한 주행 소요 시간을 3-4시간 단축하고 수출 시너지 효과도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및 인적 인프라도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차 주행상 차상 내 스마트 CIQ 연동을 진행해 가지고 서울, 평양, 베이징 관통하는 프리미엄 연계 관광 패키지를 통해서 매년 대규모 해외 관광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속철도하고 그다음에 그 교통수단들이 이제 항공 그리고 이제 해상 교통수단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예상치입니다만은 예상을 해봤을 때 기존 항공 여객 섬유율이 48%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철도가 지금 딱 보겠습니다만 30% 정도 이제 전환이 될 거, 30% 40% 전환이 될 거로 예상했을 때 약 30%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 수송이 14% 기타 8%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그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는 5시간 반 그리고 일반 철도는 2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이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항공하고 고속철도가 1시간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같거나 더 오히려 고속철도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려면은 도심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공항에서 수속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고속철도는 도심 중앙에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요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행의 이제 시간 가치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기존 열차 대비 80% 절감이 되겠고, 시간 가치를 이걸 이제 돈으로 계산했더니 약 2조 원의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류 효율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물류 운송 시간이 약 70% 이상 단축돼 가지고 일일 내 배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송 비용도 대폭 50%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약 연간 31조. 그 다음에 물류비 절감도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이제 예상이 돼 가지고 물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철도는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이 됩니다. 고속철도 이용 시 항공기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여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수치로 보면 약 65만 톤의 이제 CO2를 저감할 수 있게 되겠고, 이는 소나무숲 궁합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동북아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안 넘어갔는데? 잘못 눌렀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동국 삼성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인구가 1억이 있고 거대한 시장을
연결하게 돼서 일일 생활 철도권으로 고정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와 첨단 기술이 융합할 수 있게 되겠고, 중국의 창지2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창지2 하면 창은 뭐죠? 장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는 지린성, 길림성을 말하는 거고, 투는 두만강, 투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따가지고서 창지2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그 계획과 연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또. 예, 이게 이제 재원 조달 방안인데요. 이거는 이게 어디 뭐 발표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자료를 종합해서 이제 예상을 해본 건데요. 한국정부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을 약 35%로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라든지 1대1로 금융지분이 30%, 다자간개발은행이라고 중국의 이제 AIIB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이제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관도 하고 코파이낸싱을 하면 한 20%, 그리고 글로벌 PPP 민간자본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한 1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자간개발은행하고 이제 민간자본 연계가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AIIB라고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과 ADB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총사업비 이제 20% 정도 이제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선로 이용 수익권이 이제 돼가지고서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뭐 구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는 스마트 민자 투지 BOT라든지 BTO라고, 그러니까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라고 얘기하는데요.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GTI, 그레이터 투먼 이니셔티브인데요. 2009년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 북한, 중국, 몽골, 요렇게 해가지고, 회원국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북한이 탈퇴를 했습니다. 북핵 실험 관계로 해가지고 제재가 들어가고 이러니까는 탈퇴를 했었는데, 이 북한이 GTI에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정동영 장관이 몽골 가서 이제 몽골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이 제안을 했었죠. GTI에 북한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명분을 좀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도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는 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인센티브를 줘야지 됩니다. 전력 통신 인프라 지원 같은 거를 이제 북한에다가 전격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GTI 사무국을 그 평양에도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GTR을 활용했을 때 이점이 뭐냐?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검증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새로운 뭐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고 뭐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약, 그 다음에 그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동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이제 그 GTI에 복귀하고 그 어떤 북한 인프라 현대화 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해가지고서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하면은 상당히 좀 명분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서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수출입은행 협의체가 있는데 그 2014년도부터 가동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그 국제 정세가 아직은 좀 그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국제적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지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수출입은행 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AIIB, 월드뱅크, 세계은행하고 공동으로 이런 그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분위기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아까 1단계로, 그러니까 3단계 전략을 얘기한다면은 1단계로 이렇게 이제 GTI 이제 복원해 가지고서 다자주의를 좀 복원해 나가자 이런 것이 되겠고요. 2단계는 동북아 수은협의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서 이런 재원 조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철도 공동체 SPC 말하자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사업 추진체가 되겠죠. 그렇게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철도 사업을 본격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 까지 한다면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걸 이제 그 3단계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1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좀 가슴이 뛰는 제안들이 나왔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뭐 이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안을 했지만은 실무적으로 누가 움직여서 통일부에서 이걸 사업 추진체를 꾸리거나 뭐 국토부에서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걸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좀 가동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첫 번째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 직속에다가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하자. 그래서 초당적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국토부, 통일부, 외교부, 지자체 공기업, 뭐 민간 산업 모두가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서 한번 좀 추진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지속력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GTI를 좀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보드라고 있는데 거기가 말하자면은 그 GTI의 철도 사업이라든지 교통 사업을 관할하게 되는데 여기가 좀 긴밀하게 좀 공조하고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 조달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AIIB라고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내에 북한 특별창구를 설치하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거부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중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아인프라 투자개발은행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대북 특별 전용 신탁 계정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제일 문제인데요. 어쨌든 유엔 제재, 대북 제재 면제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유엔 제재에서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면제를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좀 국제적으로 정부 간에 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고, 그 다음에 남북중 이게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나중에 운영될 때까지 이제 그 예상을 해가지고 어떤 협정 같은 것, 관련 국간의 협정 같은 것도 체결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는 동북아 평양 번영의 새로운 그 한반도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보 리스크를 평화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한반도의 고질적인 안보 리스크를 이제 투자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물류의 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에너지가 관통하는 초국경 물류 백본을 구축하고 글로벌 평화 자본이 한반도의 안전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그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된 대륙철도를 연결해가지고 국토의 지경학적 고립을 탈피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강력한 물리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는 한몽 정상회담의 사진인데요.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다녀왔죠. 몽골 가가지고 21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뭐 고속철도를 어떻게 하자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대외적으로 그리고 이제 몽골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고요. 몽골 측 고위층의 화답이 이제 대통령 및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패러다임을 확고히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협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외교적 모멘텀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고 몽골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뭐 다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평화를 향한 그 강력한 그 우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의 서정원 박사님 단장을 주로 나오셨는데 모시고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간 북한 동북아 쪽 교통 쪽 연구를 했고요. 사실 서울 평양 베이징 남북중 고속철도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건 딱 한 건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좀 했던 부분은 2022년도에 좀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 그 사업의 PM을 제가 맡아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앞서 고창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그쪽은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냈던 내용일 것 같고, 근데 혹시 고창남 위원장님께서 그 발표 내용에 AI를 좀 쓰신 거 아닌가? 저희 연구에서 나가지 않은 자료들이 출처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약간씩 있는 것 같고 숫자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를 잇는다는 구상은 오랫동안
우리 많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꿈과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최근에 1월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아마 공식 정상의 입에서 제안이 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22년도에 저희가 연구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굉장히 그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좀 안 맞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중 관계가 그나마 좀 회복이 되고 또 판도 트럼프가 북한의 이 대북 제재도 완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말도 지금 약간씩 흘리고 있고 사실 지금 북한의 이제 핵 부분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완전히 비핵화를 시키겠다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 핵 개발을 중지시킨다거나 이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북한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가 평화 공존과 이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랜드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사실 남북중 고속철도가 가장 좀 적절한 사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제안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발표 순서는 앞서 고창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중복되는 부분에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과 배경, 그리고 이제 추진 방향, 예상 쟁점, 실제 이 사업을 하는데 재원 부담도 있고 대북 제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연구를 했을 때도 이해 당사국, 사실 남북중 3기 국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지만 실제 미국, 일본, 러시아, 국제기구, 유럽 그 많은 국가들이 사실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고 남북중이 이 철도를 연결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견제하는 부분이 이제 일본 쪽이 있고 또 미국도 당연히 중국이 그 동북아에서 판세를 끄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중국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방어하는 그런 장치도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세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실제 이제 남북중 고속도로가 됐을 때 이 부분에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의미는 무엇인지 실제 이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이 남북중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는 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창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회담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60년 분단돼 있다가 이번에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보고 있다가 북미 회담 두 차례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사실 미련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멈춘 상태였죠.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회복되기 쉽지 않는 그런 상태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올해 3월달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헌법 안에 있던 그 많은 남북은 동족, 하나의 동족이고 통일을 어떻게 하고 많은 통일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영토조항이 없던 걸 2조에 북한 헌법 2조에 영토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남쪽의 국경선을 대한민국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 그 말은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이제 이 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을 계속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2024년도에 북한이 우리가 깔아줬던 철길 도로를 다 폭파시키고 또 그 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특수관계로 뭔가를 지어줬기 때문에 국제법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남북 간의 양자 사업은 퍼주기 사업, 만약에 이게 나쁘게 되더라도 퍼주기 사업으로 해서 돌려받지 못한 사업. 그래서 그때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딴데 끼워서 다자협력으로 가서 안전하게 가자라는 말이 많았는데 어쩌면 이제는 두 국가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 뭔가 북한의 사업을 할 때는 국제법의 이제 효력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리스크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판은 이렇게 돌아갔으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남북중 고속철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평화공정과 번영의 한반도란 부분을 동북아의 평화공정과 번영의 한반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시했고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양자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다자협력으로 주변국가 미국, 일본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고창남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할 때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관역 도망간 개발계획 그 GTI도 좀 이렇게 실제화를 시키자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GTI는 지금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새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잘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려고 하는 헤게모니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고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GTI를 연결시켜서 계속 가려고 하고 국제기구화를 시키려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남북쪽 고속철도가 먼저 갈지 GTI가 더 안정적으로 갈지는 사실 알 수 없어서 투 트랙으로 같이 겸용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경입니다. 배경은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관문의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현재는 남북 단절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섬나라 같이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 같은 움직임에 끼어서 돌아가고 있죠. 물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끝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대륙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과 같이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쪽에서 횡쪽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남북쪽으로 연결되는 선이 없습니다. 그 선을 연결하는 게 남북중 고속철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과 한국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먼저 고속도로를 시작은 했지만 중국은 현재 2025년 말 현재로 5만 킬로 이상을 고속철도만으로도 5만 킬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500킬로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70% 이상을 갖고 있는 이 양국이 고속철도를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북한 지역은 충분히 연결할 수 있고 또 연결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연결돼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러시아나 몽골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2022년, 21년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라산에서 신수까지 가는데 약 400km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노선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 이 노선은 기존에 어떤 북한이 있는 경인선이나 동해선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완전히 신선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선보다 훨씬 짧은 거리,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갈 수 없고 그 일직선 비슷하게 가는 형태로 407km가 나오고요. 사업비는 당시 기준으로 21조 정도 나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지금 한 25조 정도 저희가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평양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베이징까지 1400km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이건 중간에 정차하는 정차역에 따라서 속도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빨리 가면 5시간, 6시간 정도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빨리 했을 때 약 8년 정도를 제가 소요를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거리면 한 5년이면 충분히 설계부터 다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설계 기간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 환경평가, 영향평가, 토지 수용 같은 부분들이 없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도 합의만 된다면 좀 더 빨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중 고속철도 추진 원칙,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칙은 당연히 중국한테 떠주는 건 아니고 이 한반도 내에서 철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다르게 철도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호와 통신과 모든 게 시스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의 표준에 맞추다 보면 한반도는 반토막이 나서 남한 따로 북한 따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도 제가 지켜야 되는 어떤 원칙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북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의 가장 큰 수혜 국가는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섬나라에서 대륙국가가 될 수 있고 물류망을 연결시킬 수 있고 앞서 고창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북 3선만 해도 1억이고요. 베이징까지 포함하는 하국성 다 합치면 한 4억 정도 되는 그 시장을 우리가 그냥 연결돼서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열심히 잘해야지 되는 거지. 연결시켰는데 저희가 못하면 중국이 다 언제 우리나라를 먹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앞으로의 잠재력을 보면 충분히 중국 쪽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건 절대 중국이나 북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북 제재도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고 시작 단계에서는 좀 말이 되겠지만
앞 뒤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미국이나 일본과의 어떤 협조가 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풀려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쟁점은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 군사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은 꽤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연구를 좀 더 세밀화시켜서 이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한다면 충분히 호응이 있을 것 같고요. 소요 재원도 말씀드렸지만 20조, 25조 정도가 사실 굉장히 하나의 큰 금액이지만 요즘 증시 하루에도 몇십 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반도체에서 내는 세금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날 정도로 하고 있고 이걸 굳이 우리나라가 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북한은 땅을 하겠지만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도 그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만 준다면 그네들 돈도 충분히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 고속철도 사업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속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북한에 철도 하나 놓고 운송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나 많은 광물 자원들 그리고 관광 자원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그 투자자들이 같이 패키지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외 쟁점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 참여 국가의 추진 방식 그리고 주변국, 비무장지대, 통과국 그리고 대북 제재 운영상의 쟁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이게 합의만 된다면 못할 게 없고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몇 개국 이상이 하는데 거기서 척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어느 하나 문제 되는 거 없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돼 있고 실제 이 부분이 된다면 통관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이제 보태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차 내에서 세관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하게끔 유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당사국의 역할이다. 어떤 경제적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가장 큰 수혜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섬나라에서 대륙국가가 되는 형태가 할 거고 이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연결되는 국가들이 다 우리의 시장 경제 어떤 영토에서는 굉장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철도가 연결돼 있었다면 항만하면서 그렇게 코로나 때 그 물류의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중국과의 교류가 충분히 있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륙국가와 연결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투자도 들어오고 이 자체가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프리미엄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연구했을 때는 초기 비용, 건설 비용을 제외한다면 초기 비용은 된다면 충분히 그 자체로도 수익 사업이 되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KTX나 SRT 한번 타려면 애매하는데 일주일 전에 해도 될까 말까 정도로 되잖아요. 실제 중국도 지금 5만 킬로가 다니는데 저는 이제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한 2주 전에 이게 애매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전에 열리는데 그때부터 계속 두드려야지 이게 되고 가끔은 가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고속철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북한 구간 400km만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익 사업 자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결됐기 때문에 다자 평화 안보 체계는 당연히 될 거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 신문물과 어떤 아무래도 개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북한도 자연스럽게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제 우리 한반도에 양 국가가 이제 경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씩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2018년도에 우리 평창 올림픽 때 김일정 부부장이 와가지고 그때 고속철도 타고 좋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판문점 올 때 북한의 철도에 미흡한 부분을 말씀했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속철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대가 드론이 뛰어다니고 어마어마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경의선 복원 현대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맥히지 않고 지금 이제 고속철도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중 관계가 지금 복원이 돼가고는 있지만 과거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하는 모델의 상징성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별로 역할이나 참여 요인, 경제 효과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일단 이 사업의 설계자로서 처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절대 주도권 놓치면 안 되고요.
일정 부분의 재원도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고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나 쇼핑, 관광, 마이스 산업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결만 된다면 아마 동북 삼성 지역에서 동북 삼성이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세계 섬 중에서 심양이 제일 큰 데인데요. 심양 인구가 1000만인데 심양에서 서울까지가 700km고 심양에서 베이징까지가 딱 700km입니다. 그럼 심양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베이징 안 가고 아마 서울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연결만 된다면. 한국에서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는 걸 엄청나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만큼 충분한 기대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고리아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동북 삼성이 34개 성 중에서 지금 가장 열악합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은 과거에는 중국 전체를 매겨 살렸던 석유관하고 중화학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선전이나 광동이나 홍콩 같이 그 첨단 산업에 밀려가지고 동북 삼성이 1억 인구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연결된다면 동북 삼성의 이제 부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1대1로는 지금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쭉쭉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위쪽으로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되게 좋은데 동쪽으로 1대1로는 이제 중국의 중화사상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반도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지금 많이 막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런 유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경제적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북한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국가인데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개방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울질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설득을 해줘야 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안전 보장 같은 걸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토를 내줬기 때문에 통과로는 안정적으로 받는 형태로 해서 할 거고 또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치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김정일, 김일성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 첨단 시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여론만 국제적인 여론만 형성이 된다면 북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고 물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북한이 지금 가장 김정은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 사업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승객, 여객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평양이나 중간에 정거장 한 개만 더 세운다면 충분히 거기서 내려서 그 관광 사업 패키지로 연결된다면 가능한 북한도 수용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반대하고 절대 안 돼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당장 쉽게 하기는 쉽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좀 창피하지만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미국에게도 뭔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제일주의가 있고 또 돈 버는 걸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판을 잘 짜서 북한에 있는 히토류 뭐 아시겠지만 히토류는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언론에 어떤 여론에 가면 그 북한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 있습니다. 매장량은 주고, 네. 매장량은 북한이 주고. 네, 그래서 북한에 이제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히토류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만 된다면 미국도 충분히 하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아니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배아파할 국가일 것 같습니다. 이 남북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싫은데 미국이 또 같이 갔는데 또 안 갈 수는 없고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큰데 결국은 납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협상 테이블에 같이 연결시켜서 일본이 참여한다면 납치 부분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면 일본이 참여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일본이 이제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또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추후에 이제 재원 조달 부분에서 일본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된다면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한인 해저터널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한인 해저터널 연결하면 바로 과거에는 한국뿐만 연결됐지만 이제는 중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한다면 일본도 반대를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러시아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당장 남북정이 먼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TSR 동해선을 통해서 TSR로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경의선이 성공을 한다면 당연히 동해선으로 해서
그 중국이 훈춘이라고 해서 동해선 끝자락에도 고속철도가 나 있거든요. 그 부분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 러시아 에너지과 연결돼서 러시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걸 원할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가스관까지 같이 연결한다면 러시아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는 결국은 이제 국제 개발은행들인데요. 뭐 AIB나 ADB, 세계은행. 지금 현재는 북한이 그 IMF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어떤 차관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쉽진 않은데 특히 AIB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더라도 별도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 결국은 IIB를 갖고 있는 중국, ADB의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이 이 사업에 협의하겠다고만 같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은 이렇게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많이 할 필요 없고 또 중국이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각자 한다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 같은 부분도 OSJ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고속철도를 추진하는데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조건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의 토대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서로 이익이, 거대한 이익이 접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조건은 또 중국이 너무 나대지 않게, 중국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게, 또 종속적으로 되지 않게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기술의 어떤 독립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 미국들을 참여를 시켜서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 판은 우리가 끌고 가는 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중 고속철도는 들어보셨겠지만 말로 이렇게 막 하면 금방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당장 뭐 몇 년 안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남북중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북한은 우리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미국, 일본, 러시아가 다 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가장 큰 외교적인 어떤 판은 이 지금 고속철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당사자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야기하기가 무슨 큰 국제 행사 있을 때는 겨우 한번 이야기할 수 있고 뭐 하는데 사실 이 판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례화되는 어떤 남북중 고속철도 협의체나 포럼으로 만들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판이 되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그냥 뭐 가끔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판에서 계속 뭔가를 희망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판이 되기 때문에 이 남북중 고속철도는 당장 뭐 1년, 2년 안에 추진되면 가장 좋겠지만 5년 후에 추진되든 10년 후에 추진되든 그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성과가 나타나고 실력도 드러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리스크가 한반도 리스크가 프리미엄으로 바뀌어가는 그 점진된 과정을 아마 남북중 고속철도 이 플랫폼이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일단 당장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고 앞서 고창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에서도 이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정 토론 두 분 모셔야 되는데 이 화면을 꼭 쓰셔야 되냐 어떻게 정성이 되냐고 상의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네, 네. 안 써도 됩니다. 올려서 지워보십시오. 우리 이제 시간을 앞에 좀 많이 까먹어서 시간을 주제 토론 주제 발표하신 두 분에게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30분 드렸는데 이게 주제 발표하신 분들 시간 지키시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이 아주 잘 시간을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정 토론 하시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희 사단법인 평화철도 정책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권영길 대표님을 모시고 이 사단법인 평화철도를 만들고 집행위원장을 하다가 지금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화철도는 희망레일하고 다르게 경원선을 타켓으로 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은 이미 연결이 되었고 시험 운행까지 했고, 그런데 지금 안 된 게 경원선하고 금강산선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있는데 경원선이 가장 군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있는데 이걸 타켓으로 해서 저희들은 남북철도 연결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이런 정치 활동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 그 화려한 판문점 시대에 이제 4월 달에 그해 판문점선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동계올림픽 이후에 정시가 풀리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18년도 2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시가 이러다 보니까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못 벌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방향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화려한 그 꿈을 부풀게 하고 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6.15 시대, 판문점 시대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적대적 두 국가가 됐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적대적 두 국가가 됐습니까? 그것은 남쪽 때문입니다. 할머니 무릎이 이제 안 아파요? 예전에 걷는 것도 그래서 북쪽에서 보수든 민주의 탈을 섰던 똑같이 이 미국의 눈치 보고 남북 합의 사항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하게 규정을 하고 헌법화 시켰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문제였습니다. 이 역대 이제 이승만 정권부터 80년 동안 다 변함이 없이 다 헌법 3조 4조도 그렇듯이 미국의 적대 정책 편성해서 해왔는데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 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끊임없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 아들 부시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도라산 그 역에 가시면은 그 강경파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대북 공세를 취하는 그 조지 부시를 노련한 김대중 대통령이 꼬셔가지고 도라산까지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회견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노련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육자회담이 파탄나고 2006년도에 북핵 2차 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늦어져가지고 14 정상선언도 거의 2000년에서 7년 만에 했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 정권 잡자마자 해야 될 일을 온갖 미국의 방해 책동 때문에 못했습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북 송금 특검 같은 사건까지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여당은 쪼개지고 구속되고 이러면서 북에 대한 북도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마지막 임기 1년 남겨놓고 정상선언해서 14선을 했는데 그때 그랬다 그럽니다. 이 좋은 거예요. 6.15 선언의 이행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안이거든요. 14선언 내용이. 이거 도장 찍어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 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얘기했다 그럽니다. 임기 1년 남겨놓고. 임기 1년밖에 안 남겨놓고 그걸 어떻게 다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래 놓고 실제 이행이 안 되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화려한 선언을 평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9.19 평양 연설을 5,000년을 같이 살고 70년을 따로 살았다. 이런 평양 시민들을 엄청나게 감동시켜 놓고는 마지막에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미 하노이 결렬 이후에 마지막 북쪽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개성공단을 열자 했거든요. 조건 없이 하자고 했는데 유엔 제재, 미국 제재에 눈치 보고 한미 동맹이 균열 날까봐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니까 못 풀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없고 뭐 특히 그러면은 보수나 민주만이 아니라 진보는 어땠냐. 진보, 저 같은 진보, 제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출신입니다. 민주노총 대변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출신인데 저희 같은 거의 빨갱이 수준의 그 진보는 그럼 잘했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좋을 때는 평화협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평양 가고 싶어 하고, 갈마 가고 싶어 하고, 삼전을 통해서 백두산 가고 싶어. 이런 교류협력 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이걸 가로막고 있는 최고의 요인을 이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나 하는 반성이 듭니다. 평화철도 만들어가지고 매주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남북철도 연결과 그 다음에 이를 가로막는 대북제재 철회 이 연서명 1년 내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반성되는 게 참 많다. 지금 오늘 이런 그 화려한 그 되면 좋은 경제적 효과, 정치 안보 효과, 그 다음에 특히 이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촉진시키는 요인 등등 해서 뭐 엄청나게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딱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중간 선거 앞두고,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중동에서도 밀리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외 정책에 성과를 남겨야만 이게 표가 되는데 그 쿠바 변수도 있습니다만 쿠바는 그 제압해가지고 잡아가거나 제압 불복시켜봐야 그거는 자기 안방 관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큰 표도 안 됩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북미 대화입니다. 다시 한번 근데 북미 대화에는 분명한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조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그다음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대북 적대 정책에는 한미 군사 연습을 안 하거나 줄이거나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인권 공세, 북쪽에 뭐 인권 탄압한다 이런 공풍선 띄우고 이런 거 하지만 이런 대북 적대 정책과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눈 딱 감고 그러니까 비핵화는 아예 거론 안 하고 요번에 이란 협상처럼 2단계로 넘기면 됩니다. 1단계는 평화협정,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거나 얘기하고 2단계는 어차피 장기적인 세계 핵군축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2단계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일제 비핵화는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이 비핵화하면 1단계도 시작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미국 내부를 정도는 못하는 거예요. 북은 제도화를 요구하거든요. 의회 승인까지 유엔 제재 푸는 것까지 다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트럼프 쇼하고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 북은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지금이라도 지금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8월 전으로 해가지고 늦어도 9월 달에 무슨 좋은 거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도 설득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미국, 북미 대화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최근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나토 정상회의 가가지고 유럽하고 나토하고 방산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방산 수출이 아니에요. 군사 협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하고 대항하는 유럽의 군사 협력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왜 1억 더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지원도요 윤석열이 했던 것인데 그걸 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가 제재한다 그러면 러시아한테 찍히고 북은 그걸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억 추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물품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겁니다, 이번에. 거기에다가 러시아에 잡힌 북한 군인 남쪽으로 데려온다? 남북협력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도 몽골에 가가지고는 왜 몽골 대통령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를 합니까? 몽골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몽골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거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우려까지 있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이 틀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방상 수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작심한 거 아닌가. 당장 단기적으로 안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 상태로 간 거 아닌가. 도대체가 아무리 위성락이나 이런 그 밑에 장난치고 그 친미그룹 이른바 동맹파라고 하는 애들이 그 설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남북철도 연결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세미나에 가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해봤지만은 지금은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황땡 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이 북핵 보유 현실과 인정하고 대북대 철회를 통한 북미 대화를 하게 하고 그래도 남쪽은 조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남쪽은 북은 미국하고는 조건부지만 남쪽은 완전히 차단하는 물론 전략적으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또 안 풀린다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에는 풀립니다. 예를 들면은 북미 대화라가 협정을 맺으면은 경제 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협력은 미국 놈들이 저거 돈을 안 대요. 남쪽 보고 돈 대라 그래. 그러면 남쪽이 돈을 대겠다 그러는데 북이 돈을 안 받겠다 그러겠습니까? 이 철도도 경제 협력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북미 대화가 풀리면은 남쪽도 연동해서 풀리는데 문제는 신뢰를 제도화해야 된다. 지금 수많은 합의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해서 7.4 공동성명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몇 개를 했습니까? 하나라도 안 지킨 게 그 원인이 다 미국하고 남쪽 때문이었는데 북은 다 지키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친북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저는 이 자주화 운동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주외교, 균형 외교를 하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이해양 목사님 사회부터 해서 너무 친하거든. 우리 이인영 의원이 신념이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인영 의원한테 야 1인시라도 하자 그랬더니 1인시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준 거예요. 이재강, 이인영 그 다음에 고향에 한 3명 정도가 나서고 나머지는 황입니다. 여기 지금 대표 나와 있는 김민석, 송영길 얘들 뭐 하는 겁니까? 정청래. 저끼리 싸우지 말고 남북관계 방해하는 미국 놈과 그 앞잡이들을 위해 싸워야지. 그래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운동권 586들 나서가지고 먼저 발언을 해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지금 의원들, 정부, 이 비판 견인해야 됩니다. 잘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 수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영주 서단법인 희망내일 상임이사님 모시고 두 분 주제를 하신 내용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지금 인사를 드렸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뭐 두 분이 지금 발췌하신 것에 대해서 다들 뭐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제 자체가 뭐 바로 그 최근에 나온 것들도 아니고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 뭐 계속적으로 그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소망이나 열망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해야 돼. 이제서 지금 철도 복원을 넘어서 고속철길 사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처음에 그 경의선 고속철길 있기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우선은 좀 경의선이 좀 연결이 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단계에서라도 그냥 운행운동부터 하자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이 운동하고 있는 저 자체도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좀 발달이 좀 있고 이 정세들 속에서는 고속철도 있기 사업이 또 정부가 또 그렇게 제안됐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고 또 국제 관계나 뭐 정세적 얘기도 해주셨지만 어떻든 2010년부터 대중운동,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희망내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진행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긴 있지만 당장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좀 북에서도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저기는 저렇게 이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관계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커다란 뭐 의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나 또 시민운동하는 분들이나 뭐 국회나 뭐 모든 분들 뭐 지자체나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현실화해내고 좀 모양 있게 좀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안드리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좀 4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지금 발제하신 분들 내용 속에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지만 그 범국민적 추진기구인 한반도 고속철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초기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게 있었고 그때 지금의 그 송영길 의원께서 처음에 1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또 다양한 내용들의 사업을 좀 비전이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게 성과를 좀 내서 그 이후에 뭐 구이사 뭐 여러 가지 회담들 같은 것들 문재인 대통령이 북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든 그때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범국민적 추진기구인 한반도 고속철길 잇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저는 제안을 지금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뭐 이런 것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OSAD라는 국제철도 협력기구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고 북한도 가입이 되어 있고 중국도 가입이 되어 있고 러시아도 가입이 있고 다양한 그런 나라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2018년에 29번째로 정회원국으로 정식 가입을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역은 예전에도 좀 국제역이었기 때문에 우선 OSAD를 통해서 서울역은 국제역이다라고 좀 지정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협상 타결이라던가 뭐 어디다가 뭐 중국에 요청하고 몽골에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은 우리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부터 시행하면 그게 좀 받아들여 우리의 그런 노력들을 좀 북에서 좀 믿고 아 저들은 이거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서울역은 어떻든 간에 국제철도역이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그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다음날 국제 열차가 운행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국제역으로 지정을 좀 하고 뭐 국제열차 출발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뭐 시설과 제도, 출입국, 뭐 통관, 검역 절차, 뭐 승차권 운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보여준 상징적인 효과는 좀 되게 좀 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의 국제역 지정은 뭐 단순히 뭐 역의 명칭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로철도 시대를 열겠다라는 의지를 국내외에 선언하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후 앞으로 국제열차 운행을 논의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선행적인 준비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AD하고 실무협의를 바로 시작을 하고 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역 지정을 원하는 지방인 역도 되게 많거든요. 뭐 부산역, 목포역, 뭐 광주 송정역, 뭐 동대구역, 뭐 강릉역 그리고 뭐 익산역 이런 데도 커다란 뭐 조형물도 있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 자치 주요 철도 거점들도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논의를 좀 하면서 뭐 국가 철도망의 미래까지 같이 구성이
영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 내 그 철도의원 모임이 다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발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빠르면은 5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든 간에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는 빨라도 5년, 어떻게 보면 이 협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 논의들이 좀 사그러들고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특히 북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게다가 특정 국회의원 한두 명의 관심이나 어떤 한 정당의 정책만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야를 넘어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원 모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과거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대륙철도 시대 공공철도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원 모임이 활동을 그렇게 그다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의원 모임들이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단체나 철도 노조나 여러 곳에서 그곳에 가서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이런 세미나도 하자, 나가서 이런 캠페인도 하자,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그 의원 모임에 민주당 의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야를 통합한 그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정파적인 그런 의원 모임이라는 것의 그런 효과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도 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또 국회에서도 뒷받침해야 될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예타 면제나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좀 지원해야 될 그런 제도적 그 지원 장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륙철도를 위한 그 의원 모임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상상력을 넓히는 그런 활동들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희도 그동안 서울역에서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도 했었고, 기다리다 못 빠진 역장이라는 그런 캠페인도 했었고, 평화철도도 경원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매주 한 번씩 적어도 받고 서명도 받고 이런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 발제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다 좀 쉽고 좀 간략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캠페인 노력들을 좀 꾸준하게 좀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정부의 힘을 좀 모아줘야지만 이것이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 철길 잇기 추진위원회라든가 의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속철길 잇기 사업이 지금 얘기하면은 다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남북관계가 신뢰가 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좀 사실인데, 그리고 풀어야 될 과제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좀 해야지만 결국 이거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꿈은 꿈꾸는 사람한테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희가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동안 훌륭한 활동을 해오신 그런 선배님들, 어르신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 앞서서서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좀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재석 대구대 대학원장님은 원래 생물학 교수이신데 나중에 통일 문제를 또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늦게 또 학위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양재석 교수님이 좀 토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올 이야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관련된 국가가 세 국가인데 진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남북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목인데, 흔히 북한에 대해서 그냥 북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늘 조선이라고 합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북한 사람은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분석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남쪽에서는 북한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중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그 정석희 선생님 그 북한에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비핵화와 그 다음에 적대시 정책. 근데 저는 비핵화도 뺍니다. 이 북한이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북한 적대시, 조선 적대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그 김여정이나 이렇게 쭉 담화하는 것을 잘 보세요. 앞에 쭉 이야기하고 늘 결론으로 남는 부분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선 적대시 정책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은 저 경제 제재 같은 것도 남의 가게 앞에다 줄 쳐놓고 이 가게 이용하는 사람은 내 친구 아니야. 이런 일을 그 굉장히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마음에 쌓여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인데, 이미 저는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니고 우리는 두 국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대들 하는데 트럼프 임기 중에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제 분석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최종 포인트는 적대시 정책인데, 그러면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풀었다는 증표가 뭐냐? 조미 수교입니다. 조미 수교. 아무리 보따리 싸가지고 평양 가서 트럼프가 엎드려 절해도 안 듣습니다. 딱 보여줄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 수교하자. 미국의 조선 대사관 세우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 하자. 요거 한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안 풀릴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과도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이제 좀 억지 소리 좀 할 것 같으면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 독립국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독립국가 아닙니다. 그걸 뭐 이제 그 옛날 그 육자회담 때도 이렇게 그때는 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가 있으면 그 전날 남북이 만납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서 미리 좀 우리가 정하자.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는 말이야, 뭐 언론도 있고 막 야당도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는 양해해라. 그러면 저쪽에서도 좋다, 거기까지는 양해하지. 그러면 또 이제 북쪽에서 이야기는 우리 최고 저놈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것까지는 좀 봐달라. 그렇게 둘이 약속을 저녁에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는 미국이 안 된다 그런다. 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않는 거죠. 지금 북쪽에서 이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진 게 하루아침에 내려진 게 아니고 20년 넘게 우리가 이제 다 겪어서 최종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다 말씀하셨네요. 다른 분 질의를 받겠는데요. 뭐 본인이 주장을 하셔도 좋고, 지금 양지석 교수님처럼 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시간을 3분 이내로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 듣고, 우리 조금만요. 유경석 대표님 먼저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좋은 시간을 놓쳤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정치를 잘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써 대체 불가적인 상황이 나라가 됐고, AI나 또 LNG선 그 부분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미국을 극복하고,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제대로 해가지고 주권 국가로 바로 서고 외교를 잘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과 잘 균형을 맞춤으로써 그런 압력을 바꿔 나가야 되고, 사실은 철도 그것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극복해야 되고, 아까 좋은 국민운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민족 단결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뭐냐면 55개 자치주가 중국의 한족에 전부 다 속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이후로 1대1로 또 우리 동북 공격 또 그리고 예라트했던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간도